십사와 줄거리. 공선승이 고향의 노모를 걱정하여 떠나고 흑선풍 이규 또한 호르머니를 모셔오기 위해 하산하는데 이규가 불안한 송강은 동양인 주기를 뒤따르게 한다. 어머니를 업고 양산박으로 돌아가던 이규가 기령에서 물을 뜨러 간 사이 어머니는 호환을 당하고 이에 분기가 충천한 이규는 새끼 호랑이 둘을 비롯해 호랑이 4마리를 죽이고 만다. 마을 사람들은 호환을 없앤 이규를 반기지만 우연한 일로 흑선풍 이규의 정체가 발각되어 토병에 끌려가던 이규를 주기가 구해내고 주기의 아우 주부, 주부의 사부 이우는 모두 양산박을 향하게 된다. 한편 계주성에서 어려움에 처한 양웅을 보고 급히 달려가 구한 석수. 그리하여 두 사람은 의형제를 맺는다. 양웅이 호골아우를 얻고 마음에 크게 기뻐하여 곧 주보를 불러 술과 음식을 차려오라 하여 두 사람이 바야흐로 잔을 기울일 때 마침 양웅의 장인되는 방공이 사람 6, 7명을 데리고 밖에서 들어온다. 양웅이 자리에서 몸을 일으켜 장인께서 여기는 웬일이십니까? 하고 물으니 노인이 대답한다. 나는 내가 거리에서 누구하고 싸운다기에 급히 쫓아온 길이다. 공연한 걱정을 끼쳐드렸습니다. 다행히 이 사람이 나서주어 그놈들을 모조리 때려쫓고 바로 지금 이 사람과 의를 맺어 형제가 된 길입니다. 그 말을 듣고 방공은 마음에 좋아하며 그럼 내가 데리고 온 사람들은 술 한 잔씩 먹여서 곧 돌려보내자. 하여 양웅은 주보를 불러 술을 가져오게 하여 사람들에게 석 잔씩 먹여 돌려보내고 새로이 술자리를 차리는데 방공은 중간에 앉고 양웅과 석수는 각기 자리를 잡았다. 방공이 잔을 들며 묻는다. 자네는 그래 뭘 하던 사람인가? 석수는 대답한다. 제 선친께서 원래 도우시랍니다. 그러면 자네가 소잡고 말잡을 줄도 알겠네 그려. 노인이 묻는 말에 석수가 웃으며 어렸을 때부터 도가 밥을 먹어왔는데 그거 모르겠습니까? 하고 대답하니 노인이 말한다. 나도 원래는 도가 출신인데 이제는 나이도 늙고 하여 그만두었다네. 이날 세 사람은 술이 얼근히 취하여 자리를 파하였는데 술값을 셈할 때 석수는 나무값을 처얹어서 술집에다 넘겨버렸다. 양웅은 저의 장인과 함께 석수를 데리고 집으로 돌아오자 곧 안을 향하여 여보 어서 이리 나와서 시아주버니하고 인사하오 하고 아내를 불렀다. 안에서 대답 소리가 들린다. 아주버니가 웬 아주버니요? 글쎄 나와보면 알리라냐. 양웅이 다시 말하여 마침내 부인이 안에서 나오는데 검은 머리, 가는 눈썹, 빛나는 눈, 오똑한 코, 부드러운 뺨, 가는 몸체, 섬섬옥수의 손길, 육감적인 가슴, 흰 다리. 석수로서 실로 평생에 처음 보는 아름다운 여인의 아명은 교훈이니 이는 그가 바로 7월 7석에 낳기 때문이다. 앞서 계주사람 왕합사라는 이원에게 시집을 갔다가 이태 전에 홀로 되어 그 뒤 양웅에게로 다시 시집을 온 것이다. 석수가 형수에게 베는 예로 부인에게 사배를 드리니 교훈은 또한 시숙을 맞는 예로 절을 한다. 이날 석수는 양웅에게서 묵었다. 그 이튿날이다. 방공은 석수와 의논을 한 다음 마침내 정육가게를 내기로 하였다. 뒷문 밖이 막다른 골목인데 문 옆에 빈 방이 하나 있고 또 우물에서 가까워 석수가 그곳에서 혼자 거처하며 고기 장사하기에 꼭 좋았다. 방공은 전에 자기가 부리던 사람들을 다시 고용하여 드리고 허다한 칼들을 다 마련하여 석수를 주고 길이를 택하여 육포를 내게 하였다. 동네 사람들과 친척들이 모두 찾아와서 축하해 준다. 며칠 동안은 개시한 기쁨으로 이 집의 술자리가 끊이지 않았다. 세월은 더덥다. 석수가 양웅과 의형제를 맺고 그의 집 뒷채에서 고깃간을 낸 지도 어느덧 2달이 넘었다. 이미 가을이 다하고 때는 겨울이다. 어느 날 절에서 도인이 내려와 이 집 대청에다 불상, 공기, 향화, 등촉 등을 버려놓으니 이는 그날이 바로 반교훈에 먼저 간 남편 왕합사의 대상이라.
보은사에서 중을 청하여다 공덕을 하기로 한 까닭이다. 이날 양웅은 신시에 잠깐 집에 돌아왔다가 다시 들어가며 속수를 보고 당부한다. 내 지금 번들러 들어갔다 내일 새벽에나 나오니 오늘 밤 일은 내가 대신 잘 알아서 하여라. 형님, 그건 염려 마시고 잘 다녀오세요. 양웅이 나간 지 오래지 않아 보은사에서 중이 나왔다. 얼굴이 희고 예쁘장하게 생긴 아주 젊은 중이다. 석수가 나가서 정중히 맞아들이자 반공이 나와 인사하고 다시 다라 위로부터 반교훈이 내려와 수고를 살해한다. 이 젊은 중은 원래 융손포의 관인으로서 출가한 사람이라 이름은 배여해니 그의 사부가 바로 반공의 문도이므로 반공을 대하면 반드시 아저씨라 불렀고 반교훈은 또 그가 저보다 2살이 위라 하여 사형이라 일컫는다. 여염집 부인이 젊은 중을 사형이라 하고 젊은 중놈이 남의 집 부인을 누이라 하는 것부터 석수에게는 적지 않게 귀에 거슬리는 일이었거니와 그보다도 배여해가 반교훈을 보고 반교훈이 배여해를 보는 눈이 아무래도 심상치가 않다. 석수는 그들이 처음에 몇 마디 대화를 할 때 이미 낌새챈 것이 있었다. 차 한 잔 대접받고 그럼 소승은 곧 절로 돌아가서 사람들을 데리고 다시 나오겠습니다. 하여 배여해가 돌아간 뒤 석수는 문전에 서서 혼자 생각한다. 아무래도 우리 아주머니라는 이가 인물값을 하느라고 정이 잘 움직이는가 싶어. 더구나 상대가 낯짝이 반반한 젊은 중놈이 아닌가. 중에 대해서는 예부터 일로 오는 내기 문자가 있다. 그것은 곧 한자면 승, 두자면 화상, 석자면 귀락간, 넉자면 색중악이라는 것이다. 석수가 문전에 서서 의형 양웅을 생각하고 마음에 즐겁지 않을 때 오래지 않아 보은사에서 행차 하나가 먼저 나와 촉을 밝히고 향을 피우더니 뒤따라 배여해가 여러 중을 이끌고 도량으로 들어온다. 석수가 반공과 함께 그들을 접대하여 차와 탕이 끝나자 곧 불공이 시작되었다. 중들이 늘어앉아 북치고 방을 흔들며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데 배여해는 또 한 명 젊은 화상과 함께 사리가 되어 방울을 연방 흔드는데 이 모두 반교훈의 망부 왕합사를 청계로 천도하기 위함이라. 이때 부인이 법단 위에 올라 수로에 향 피우고 예불하니 배여해가 더욱 정신을 가다듬어 연방 방울을 흔들며 진언을 염하고 중의 무리들도 다들 그 미색에 정신이 팔려 있다. 향 피우는 행자는 화병을 쓰러뜨리고 촉을 잡는 두타는 잘못 향압을 쥔다. 징을 친다고 허공을 두드리고 방울을 흔든다고 땅에 떨어뜨리며 장주는 마음이 황홀하여 북을 친다고 잘못 도제의 손을 때리고 유나는 눈이 현란하여 경추로 노승의 머리를 갈긴다. 실로 10년 고행도 일시에 허사로 돌아가는 광경이다. 석수는 곁에서 이 꼴을 바라보며 원 불공도 이따위로 들였어야 무슨 공덕이 있단 말인고 속으로 냉소하기를 맞이 않았다. 얼마 있다 중들이 안으로 들어와서 잿밥을 먹을 때다. 석수가 가만히 보려니까 배여해란 놈이 다른 중들 뒤에가 앉아서 연신 반교군 쪽을 바라보고 싱글벙글 하는데 계지편에서도 손으로 입을 가리고 연방 눈웃음을 친다. 눈썹이 오고 눈이 가는데 그 속에 듬뿍 실린 것은 모두가 정이었다. 제가 끝나자 중들은 다시 도량으로 들어갔다. 그러나 석수는 연놈의 눈 맞추는 꼴이 보기 싫어 배가 아프다 핑계하고 옆방으로 들어가서 누워버렸다. 도량에서는 중들이 연이어 경을 읽고 망혼을 부르고 삼보를 참례하고 추천하여 사시경에 이르렀다. 배여해가 연의 소리를 높여 경을 외는데 포렴 뒤에서 그 모습을 바라보는 반교훈은 저도 모르게 욕정이 부릴 듯하여 억제할 길이 없다. 그는 마침내 계집하인을 시켜 배여해를 불러들여다가 그 소매를 덥석 잡고 한마디 한다. 오라버니, 내일 오셔서 공덕전을 받으실 때 우리 아버지께 돌아가신 어머니 기도를 좀 하시자고 청하세요. 중놈이 싱긋 웃고 대답한다. 누이, 잘 알았소. 그런데 간밤에 인사한 누이 아주버니란 사람이 난 아무래도 종씨 마음에 꺼림칙해서 뭘 그까짓 것 가지고 그러우. 우리 바깥에서 의형제를 맺은 사람인데. 그럼 남이로구먼.
난 꼭 그 사람이 절급의 친형제가 되는 줄 알았구먼. 그리고 중농과 계집은 또 한 차례 음탕한 웃음을 주고받고 배여해는 다시 도량으로 들어가서 천연스러운 태도로 경을 읽는다. 이때 석수는 옆방에서 거지코를 골며 연놈에 주고받는 수작을 다 엿들었다. 도량이 끝난 것은 그날 밤 오경이 넘어서요. 양웅이 돌아온 것은 그 이튿날 새벽이었는데 석수는 그를 보고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았다. 조반을 먹고 양웅이 다시 집을 나가자 스님 옷을 새로 갈아입고 배여해가 찾아왔다. 반공과 반교훈이 안으로 맞아들여 차를 대접하고 지난밤에 수고를 살해하니 배여해는 반공을 향하여 마침내 돌아가신 어머니 기도 이야기를 한다. 반공은 그것이 자기도 평소에 유념하고 있던 일이라 그자가 속에 딴뜻이 있어 하는 말인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하고 딸을 돌아보며 그럼 아주 내일 나하고 절에 올라가는 것이 좋겠다. 그러나 가게를 비워둘 수는 없고 어떻게 쓰면 좋을까 하고 말하니 반교훈은 가게야 석수 아주버니가 어련히 잘 볼라고요. 한마디 하고 약간 은자를 내어 배여해에게 주며 공가전이 너무 약소하지만 오라버니 허물 마시고 받으세요. 그리고 내일 아버님 모시고 갈 테니 또 좀 수고를 해주세요. 하고 또 생긋 웃는다. 이날 양웅은 늦게야 돌아왔다. 반공은 그가 저녁을 다 먹고 나기를 기다려 한마디 하였다. 너도 혹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다마는 본래 내 장모가 인종시에 내 딸이 공양하기로 말이 있던 터이라 내일 내가 저에 데리고 보은사에 가서 곧 돌아올 생각이니 그리 알아라. 양웅은 안악이 혼자 절에 올라간다는 것도 아니요. 장인이 함께 나선다 하니 굳이 말라고 할 것도 없다. 그럼 내일 다녀오십시오 그려. 하고 그는 간단히 대답한다. 이튿날이다. 양웅이 새벽 일찍이 관가로 들어간 뒤에 반교훈은 다른 때와 달리 짙은 화장에 몸을 장식하고 향악과 지촉을 들고 교자에 올라 아버지 반공과 계집하인 영아로 더불어 보은사로 올라갔다. 배여해가 산문 밖까지 나와서 영접한다. 반공이 그를 보고 자네 수고를 너무 시켜 안 되었네. 한마디 하니 배여해는 원 별말씀을 다 하십니다. 어서 들어가시지요. 오늘 새벽 오경부터 수륙당에서 독경을 읽고 있는 중입니다. 하고 곧 그들을 인도하여 바로 수륙당으로 들어갔다. 당상에는 꽃과 과일과 향쪽 따위가 이미 배설되고 중 10여 명이 그 앞에 앉아서 경을 읽는다. 반교훈이 그들의 수고를 살해하고 삼보에 참배하고 나자 배여해는 그를 이끌고 지장보살 앞으로 가서 소지를 올렸다. 끝나자 배여해는 그들 부녀를 자기 처소로 청하여 들여 차를 대접한다. 차를 마시고 나자 반공이 교훈을 재촉하여 자리에서 일어나려 하니 배여해는 황망히 손을 들어 멈추고 참말로 이번에 어려운 행차를 하셨는데 어쩌면 소면도 좀 안 드시고 그냥 내려가려 하십니까? 곧 소리쳐 어린 중을 부른다. 말이 떨어질까 말까 하여 나이 어린 중 하나가 희귀한 과자와 채소며 제반 소찬을 날라다가 탁자 위에 버려놓는다. 배교에는 술을 한 잔 따라서 반공에게 권하였다. 받아서 먹고 나자 반공은 술맛이 희한하게 좋군. 그리고 퍽 독한데 하며 안주를 짚는다. 독할 수밖에 없는 일이다. 이 중놈이 오늘 기어코 욕심을 풀어보려고 어디서 독한 중에도 가장 독한 술을 특별히 구하여 온 것이다. 반공은 본래 술이 세지도 못하니가 독주 몇 잔에 그만 취하여 마침내는 몸도 잘 가누지 못한다. 이 꼴을 보고 배여해는 빙그레 웃으며 아저씨가 벌써 취하셨나 보이. 그럼 어디 가서 좀 누우시게 해야겠군. 곧 어린 중들을 시켜 그를 부축하여 따로 떨어진 조용한 방으로 가게 하고 다시 잔을 들어 반교훈에게 권한다. 어서 누이도 좀 드시오. 계집이 저도 마음이 있는 터라 그가 권하는 대로 석잔술을 받아 먹는다. 첫째 마음이 있는 데다가 둘째 술이 또 정회로 들어갔다. 반교훈은 눈앞이 몽롱하여 오는 것을 느끼면서 배여해를 쳐다보며 한마디 한다. 오라버니, 그래 어쩔 작정으로 나를 이렇게 술을 먹여요. 중놈이 낄낄 웃으며 대꾸한다. 아, 누이를 극진히 대접해 그러는 게지. 자, 어서 한 잔 더 들어요. 아휴, 이젠 참 정말이지 더 못하겠어요.
그럼 내 방에 가서 불살이나 구경하려오. 네, 불살이 구경 좀 시켜주세요. 백여해가 계집을 이끌고 다락위로 올라가니 그곳이 곧 그의 침실이다. 반겨운이 방 안을 둘러보고 마음에 좋아서 방이 참 좋고 깨끗도 하네요. 하니 중놈이 웃으면서 방만 좋으면 뭘 해. 정작 색시가 없는 걸 한다. 계집이 또한 웃었다. 그래 어디서 하나 못 얻어와요. 그런 시주가 어디 있어야지. 참 구경시켜준다는 불살이나 어서 보여주어요. 중놈이 말한다. 영아를 내려보내면 보여드리죠. 반겨우는 계집하인을 돌아보고 말하였다. 너 아래 내려가서 영감마님 주무시나 보아라. 네. 대답하고 영아가 다락에서 내려가자 배여해는 즉시 다락문을 안으로 걸어버렸다. 반겨운이 이것을 보고 아니 문은 왜 잠그는 거예요? 한마디 하니 중놈은 음심이 가득하여 곧 앞으로 달려들어 계집의 허리를 덥석 껴안으며 그간 이태 동안을 오직 낭자 생각만 하여온 나입니다. 오늘 이 기회에 내 원 한번 풀어주시오. 계집이 눈웃음 치고 우리 바깥 양반이 대체 어떤 사람인 줄이나 알고 이러세요. 이 일이 드러나는 날엔 임자 목숨이 없을 거예요. 중놈이 계집 앞에 무릎을 꿇었다. 낭자는 부디 한 번만 허락을 해주시오. 계집은 짐짓 눈을 흘기며 왜 성가시게 이러는 거야. 귀때기를 한번 후려줄까 보다. 손을 번쩍 드니 중놈은 헤헤 웃으며 어서 맘대로 때리시오 그려. 하지만 낭자 손이 아프지나 않을지. 이때 계집 역시 음심이 크게 동하여 팔을 내밀어 중놈을 붙들어 일으키며 때릴 게지만 내 그만두지. 눈을 개슴츠레하게 뜨고 한마디 하니 중놈이 즉시 계집을 껴안고 침상으로 가서 띠를 풀고 옷을 벗겨 둘이 베개를 같이 하여 한때를 즐긴다. 열애의 법교도 돌볼 수 없고 불조의 유언도 못 지키겠다. 하나는 남편 무서운 것도 생각을 않고 하나는 음심이 가득하여 장로를 두려워 앉는다. 하나는 귀에다 대고 운우지정을 호소하면 하나는 베개 위에서 굳은 언약을 이야기한다. 구도자의 방속이 도리어 도량이 되고 보은사안이 진정한 극락세계로구나. 운우의 정이 끝나자 중놈은 계집을 부둥켜 안고 은근한 수작이다. 낭자가 내 정을 받아주니 나는 이제 곧 죽는데도 원이 없소. 그러나 우리가 모처럼 만나고도 그저 잠시 쾌락뿐이었지. 밤새도록 좋아보지를 못하니 아마도 이러다가는 상사병으로 해서 머지않아 나는 죽고 말게요. 계집이 속삭인다. 그리 애태울 거 없어요. 우리 남편이란 사람이 한 달이면 20날이나 번을 들러 옥외를 들어가고 밤에 없으니 그때마다 우리가 몰래 만나면 되지 않우. 번을 들러 들어간 밤에는 내가 영아를 시켜서 뒷문 밖에다 향탁을 내다 놓고 향을 피울 테니 그것만 보고든 맘 놓고 들어와요. 그러나 오경 너머까지 정신 모르고 자다가는 큰일인데 내 생각 같아서는 두타 하나를 얻어서 오경만 되거든. 우리 집 뒷문 밖에 와서 목탁치고 연불하게 하였으면 아주 실수가 없겠는데. 중놈이 이 말을 듣자 기쁨이 비길 데가 없다. 참 기막힌 수요. 우리 절에 호도인이란 중이 있는데 이놈 돈 좀 집어주면 내 말 안 듣고 못 베기지. 그럼 꼭 우리 그대로 합시다. 피차 약속을 정하고 나자 계집은 자리에서 일어나 난 그럼 그만 갈 테예요. 오래 있어 괜히 남들 의심할 게 없으니. 하고 머리와 몸을 매만지며 뒷문 밖에서 향만 피거든 꼭 와야 해요. 다시 한번 당부를 한 뒤에 그는 다락문을 열고 아래로 내려와 영감마님께서 무슨 잠을 이렇게 주무시니 어서 그만 가시자고 그래라. 영아를 보고 재촉을 하였다. 그 이튿날이다. 양웅이 낮에 잠깐 집에 나왔다가 저녁 때 번을 들러 다시 관가로 들어가니 영아는 저의 아시 분부대로 날이 저물자 곧 향탁을 뒷문 밖에 내다 놓고 향을 피웠다. 반겨운이 단장을 고의하고 기둥 옆에가 붙어서서 일각이 여삼추로 배여해가 찾아오기를 고대하는데 초경쯤 하여 한 사람이 머리에 두건을 푹 눌러쓰고 골목을 걸어 들어오더니 아무 말과 인사도 없이 문 안으로 쑥 들어선다. 누구세요? 영아가 한마디 묻자 그 사나이가 말없이 두건을 벗는데 보니 박박 깎은 알머리다.
반겨우는 단번에 그를 알아보고 낮은 음성으로 욕을 한마디 한다. 아니, 이게 웬 중녀석이야. 둘이 서로 껴안고 다라기로 올라간 뒤 영아는 향탁을 치우고 뒷문을 닫아 걸고 저는 저의 처소로 돌아가 버렸다. 이날 밤 두 남녀의 즐거움이 그 전날 절간에서와 비길 것이 아니다. 둘은 악교 같고 칠 같고 사탕 같고 꿀 같고 고기 같고 물 같아 하룻밤 들부터 마음껏 음탕하였다. 닭이 두어 회나 울도록 만판 희롱하다가 지쳐서 남녀가 다 같이 잠깐 눈을 붙였는데 문득 뒷골목 안에 목탁 소리가 들리며 누군지 소리를 높여 연부를 한다. 계집가 중놈은 단꿈을 꾸다 소스라쳐 깨었다. 배여애가 주섬주섬 옷을 주워 입으며 나는 가오. 우리 밤에 또 만납시다. 계집을 돌아보고 한마디 하니 반겨우는 또 중놈을 쳐다보며 다시 신신당부한다. 언제든지 향탄만 대문 밖에 나와 있으면 꼭 와야 해요. 그렇지 않은 땐 이 근처에 얼씬도 말고. 배여애는 다시 머리에 두건을 푹 눌러쓰고 다락에서 가만히 내려갔다. 영아가 마침 기다리고 있다가 대문을 열어준다. 이날로 위시하여 양웅이 숙직하는 밤이면 반드시 배여애가 반교훈을 찾아왔다. 집안에 노인이 한 분 있으나 초저녁부터 잠이오. 계집 아이는 한속이고 오직 석수 하나만 문제인데 계집이 원체 음심이 불같고 보니 그런 것을 돌아볼 사이가 없다. 중놈도 반교훈을 안 뒤로 아주 미쳐서 날이 저문 뒤에 두타가 밖에 나갔다 돌아와 오늘도 향탁이 나와 있습니다. 한마디만 하면 곧 두건을 집어쓰고 계집을 찾아온다. 왕래를 튼 지 한 달 남짓에 배여애가 반교훈을 찾은 것이 벌써 10여 차례나 된다. 한편 석수는 매일 부지런히 가게를 보고 밤이면 저의 처소에서 쉬더니 근래 가끔 새벽 5경이면 중이 골목으로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며 큰 소리로 연불하는 것을 듣는다. 석수는 본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얘가 막다른 골목인데 웬 두타가 연일 이 안에까지 찾아 들어와서 목탁을 두드리고 연불을 하노. 마음에 벌써 의심을 두었다. 그것은 11월 중순 어느 날이다. 그날 오경에 속수가 잠이 깨어 그대로 자리에 누워 있으려니까 골목 밖에 사람 발소리가 들리더니 중이 또 목탁을 두드리며 안으로 걸어 들어온다. 또 왔구나. 속수는 베개에서 고개를 쳐들고 기다렸다. 중이 연방 목탁을 두드리며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로 뒷문 앞까지 와서 걸음을 멈추며 소리 높여 연부를 한다. 속수가 가만히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 틈으로 밖을 엿보니 뒷문이 소리 없이 열리며 웬 놈 하나가 머리에 두건을 푹 눌러 쓰고 나와서 중과 함께 골목 밖으로 걸어나가고 그들이 간 뒤에 영아가 나와서 문을 다시 닫아 걸고 들어간다. 석수는 혼자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우리 형님이 그렇듯 호걸이면서도 계집 하나 잘못 얻어 이 욕을 당하니 대체 이게 무슨 꼴인고 한탄하기를 마지 않으며 이제는 내가 더 모른 채만 하고 있을 수는 없다 하고 속으로 생각하였다. 날이 밝자 그는 가게를 열고 고기를 판 다음에 밥을 먹고 집을 나섰다. 한 바퀴 휘돌아 외상값을 독촉하고 나자 그는 곧 주화 앞으로 갔다. 양웅을 만나보기 위함이다. 다리가에 이르자 마침 저편에서 걸어오는 양웅을 만났다. 양웅 편에서 먼저 반가워하며 한마디 묻는다. 너 어디 가는 길이냐? 외상값 받으러 나온 길에 형님 좀 뵙고 가려고 왔소. 그럼 마침 잘 만났다. 내 요새 원체 바빠나서 너하고 술도 한 잔 못 나눴구나. 우리 우선 저 집으로 들어가자. 양웅은 속수를 이끌고 천변에 있는 주루로 올라갔다. 조용한 자리를 가려 두 사람은 각기 자리 잡고 앉은 다음 양웅은 주보를 불러 술과 반찬, 해산물과 안주 따위를 가져오게 하였다. 술이 오자 두 사람은 같이 잔을 들었다. 그러나 석 잔을 거듭하도록 석수는 도무지 말이 없고 그 얼굴에 심란한 빛이 떠돈다. 양웅은 괴히 생각하여 물었다. 너 기색이 좋지 못하니 웬일이냐? 집안에서들 혹 무슨 말이라도 있어서 그러는 거나 아니냐? 석수가 대답한다. 집안에서 말이 무슨 말이요? 정말 한 집안 식구로들 대해주는 터에. 그런데 형님, 내 형님께 꼭 한마디 할 게 있는데 말씀해도 괜찮겠소?
양웅이 말한다. 말해도 괜찮을 게 다 뭐냐. 너와 나 사이에 할 말 있으면 해야 하고 말고. 석수는 마침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형님은 매일 관가에만 들어가 계시니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도 도무지 모르시지만 나는 바로 내 눈에서 보아 잘 알고 있다오. 형님께 이런 말씀 드리기는 거북하오마는 아주머니가 좋지는 못한 부인입디다. 왜 달포전에 집에서 불공 드린다고 보은사에 젊은 중 배여해라는 자를 불러오지 않았소. 그때 벌써 아주머니 눈치가 이상했었는데 이틀 지나서는 또 아주머니가 절에 올라갔다 저녁 때 돌아오는데 술을 좀 드셨습디다. 그런데 근자에 웬 중 한 놈이 새벽 5경이면 꼭 뒷골목 안에 들어와서는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지 않겠소. 아무래도 일이 좀 수상하기에 오늘 새벽에는 내가 가만히 일어나서 문틈으로 자세히 내다보았소. 그랬더니 바로 그 배여애란 중놈이 두건을 머리에다 푹 눌러쓰고 안에서 나오는구려. 그래 세상에 그런 음탕한 계집이 어디 또 있소. 듣고 나자 양웅은 크게 노하였다. 아니 그년이 원 그럴 수가 있나. 곧 자리를 차고 일어나려 드는 것을 속수는 손을 들어 멈추고 형님 그렇게 화만 내신다고 일이 되오. 우리 이렇게 하십시다. 오늘 밤에는 형님 아무 말 하지 마시고 평상시나 다름없이 지내시란 말이오. 그리고 내일은 또 번을 들러 간다 하시고 집에서 나오셨다가 삼경이 지나거든 돌아와서 대문을 두드리시오. 그럼 그놈이 필시 뒷문으로 뛰어나올 것이니 그때 내가 미리 지키고 있다가 그놈을 잡겠소. 다음은 어떻게든 형님 속 시원하실 대로 하시구려. 듣고 나서 양웅은 연애 고개를 끄덕인다. 참 그러면 되겠군. 그래 우리 그렇게 하기로 하자. 석수는 다시 한마디 부탁하였다. 형님 어떤 일이 있든 오늘은 그런 말씀을 요만큼이라도 입 밖으로 내지 마시오. 염려 마라. 내가 미쳤더냐. 그 말을 미리 입 밖에 내게. 양웅은 다짐을 하고 두 사람은 다시 몇 잔 술을 나눈 다음 밖으로 나왔다. 천변길을 함께 걸어가는데 문득 저편으로부터 네댓 명이 분주히 달려오며 원 절급어른 어딜 가셨습니까? 우린 여태 찾아다녔는데. 저 다름이 아니라 지부상공께서 지금 하원에 나와 앉아 계신데 봉술 좀 구경하시겠다고 절급어른을 불러오라시는군요. 자, 어서 들어가시지요. 양웅은 듣고 나자 석수를 돌아보며 본관이 나를 부르신다니 그럼 너 먼저 집에 가거라. 그를 보낸 다음에 무리들과 함께 화원 안으로 들어갔다. 양웅이 재주를 다하여 몇 차례 봉수를 시험하니 지부는 보고 나서 크게 기뻐 술을 가져오라 하여 큰 잔으로 연달아 10잔을 상준다. 받아 마시고 지부의 앞을 물러나오니 이번에는 다른 무리들이 또 붙들고 연에 술을 권한다. 양웅은 저도 모르게 크게 취하여 마침내 여러 사람의 부축을 받아 집으로 돌아왔다. 반겨우는 남편이 만취가 되어 돌아온 것을 보자 영아와 함께 내달아 좌우에서 부축하고 다락 위로 그를 끌어올렸다. 양웅이 털썩 주저앉자 영아는 쪼그리고 앉아서 그의 신을 벗기고 아내는 곁에 와서 두건을 벗기고 건책을 푼다. 양웅은 아내의 얼굴을 보자 참지 못하겠다. 낮에 술집에서 석수가 모처럼 당부한 것도 자기가 또 굳게 다짐한 것도 모두 잊었다. 그는 손가락으로 아내를 가리키며 소리 높여 꾸짖었다. 옛기 이 더러운 년. 내 인연, 내 손에 꼭 죽을 줄 알아라. 계집은 깜짝 놀랐다. 그러나 감히 한마디 대꾸도 못한다. 양웅은 옷을 벗어서 되는 대로 팽개치고 그대로 자리 위에 쓰러지며 그래도 입으로는 욕짓거리가 끊이지 않는다. 내 인연, 이 더러운 년. 내가 모를 줄 아니, 인연아, 내가 다 안다. 다 알아. 내 인연, 내 이제 어쩌나 좀 두고 보아라. 계집은 숨도 크게 못 쉬고 오직 남편이 잠들기만 기다렸다. 골아떨어져 한잠 늘어지게 자고 새벽 5경이나 되어 비로소 눈을 뜨더니 양웅은 물부터 청한다. 계집은 곧 일어나서 물을 떠다 주었다. 탁자 위에 등이 아직도 밝다. 양웅은 벌컥 물 한 대접을 다 들이키고 나자 아내를 보고 한마디 물었다. 여보, 간밤에 옷을 입은 채 그대로 잤습니까? 계집이 대답한다. 원 무슨 약주를 그렇게 잡수세요? 꼭 보기에 토하실 것만 같더구만.
그래 난 옷도 못 벗고 발치해가 쪼그리고 앉아서 날밤을 새웠다오. 양웅이 다시 묻는다. 내 간밤에 무슨 얘기 안 합디까? 얘기는 무슨 얘기? 당신은 술이 취하시면 그저 쓰러져 주무시는 것밖에 모르시는걸. 양웅은 서나품을 하고 다시 말하였다. 참, 술상 하나 봐주구려. 석수하고 술 먹어본 지도 오래니 불러다 한잔하게. 그러나 계집은 이번에는 아무 대답이 없이 앉아서 두 눈에는 눈물이 샘솟듯 하고 입술로는 한숨이 연해 새어나온다. 양웅은 다시 물었다. 아니 왜 그래? 내 간밤에 주정을 심히 합디까? 계집은 대답이 없다. 아니 대체 왜 그러는 거요? 양웅이 다시 두 번 세 번 묻자 계집은 갑자기 소매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내어 온다. 양웅은 아내를 번쩍 안아서 자기 곁에다 앉히고 다시 물었다. 말을 해야 알지. 대체 뭐 때문에 이러는 거요? 계집은 울면서 쫑알거린다. 당신이 괜히 딴 식구를 집안에 들여가지고 내 속을 이렇게 썩이지 않우. 난 이대로는 이 집에서 하루도 더 못 살겠어요. 양웅이 놀라서 묻는다. 딴 식구라니. 석수 말이야. 석수가 왜? 어쩌기에? 계집이 한편으로는 울며 한편으로는 입을 놀린다. 당신이 그 일을 의동생이라고 집에 데리고 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사람도 진실한 것 같고. 그러더니 글쎄 차차 해괴한 수작을 하지 않겠어요. 당신이 집에 들어오지 않는 밤이면 꼭 나를 붙잡고 한다는 수작이 형님이 오늘도 못 들어오시니 아주머니 잠자리가 쓸쓸하시겠소. 그래도 나는 매양 못 들은 채 대꾸를 안 해왔죠. 하지만 그까짓 건 오히려 우스운데 어제 새벽에는 말이에요. 글쎄 내가 부엌에서 머리를 감고 있으려니까 이 녀석이 아무도 보는 사람 없다고 뒤로 와락 달려들더니 겨드랑이 밑으로 손을 쑥 넣어서 내 젖가슴을 만지며 아주머니 애기 배지 않았수. 하지 않아요. 내 손을 획 뿌리친 다음에 소리를 한번 꽥 지르려다가 동네서 알면 이게 무슨 망신이고 또 당신 체면은 어찌 되겠어요. 그래 돌아오시면 조용히 얘기를 하려고 남이 일건 기다리고 있었더니 어디서 그렇게 아주 곤죽이 돼서 들어오는 길로 쓰러져 주무시고 새벽에는 또 일어나시는 길로 그 녀석하고 먹겠으리 술상을 받아오라 하시니 그래 내가 화가 안 나겠나 생각을 좀 해보아요. 에이 망할 녀석. 내 간을 씹어먹어도 시원치 않다. 참말 그럴듯이 한바탕 늘어놓는 계집의 수작을 끝까지 듣고 나자 양웅은 마음속에 시뻘건 불길이 활활 일어났다. 그의 입에서 석수욕이 나온다. 용을 그리고 범을 그리되 뼈는 그리기 어렵고 사람을 알고 얼굴을 알아도 마음은 모른다더니 그래 그놈이 나보고 죽놈이 이랬느니 저랬느니 별의별 소리를 다 한 게 결국은 제가 한 일이 있어서 뒤가 꿀리니까 그랬구나. 하지만 제가 내 친동기가 아닌 다음에야 오늘이라도 곧 쫓아내면 그만이지. 날이 밝기를 기다려 양웅은 다락에서 내려가자 방공을 보고 말한다. 오늘부터 고깃간은 집어치우시지요. 불쾌하게 한마디 내뱉고는 곧 가게로 들어가서 가게 안을 모두 들부수어 버렸다. 이때 석수가 일어나 세수하고 가게를 열러 와보니 이 모양이다. 그는 본래 눈치가 빠른 사람이라 이 광경을 보고 벌써 짐작하는 것이 있었다. 우리 형님이 치중에 잘못 입을 놀려서 그래 그 여우 같은 년이 낌새를 채고 나를 참수한 게 분명하지. 그렇지만 예서 내가 굳이 이를 밝히려 들었다가는 형님만 모양이 더 우습게 될 테니 우선 이 집에서 나가가지고 달리 방도를 차리도록 해야겠다. 이렇듯 생각을 정하자 석수는 보따리를 꾸려서 손에 들고 한 자루 첨도를 허리에 찬 다음 방공에게 하직을 고하고 그 집을 나섰다. 방공은 마음에 섭섭하였으나 사이가 하는 일이라 감히 그를 붙들지 못한다. 석수는 가까운 동네에 방을 하나 얻어 매일 양웅의 집 근처로 돌며 동정을 살핀다. 사흘 되는 날 저녁에 한 사람이 나와서 양웅의 친구를 들고 들어간다. 옳지. 오늘 밤 형님이 번을 드는구나. 석수는 혼자 고개를 끄덕인 다음 저의 처소로 돌아와 일찌감치 불을 끄고 자리에 들었다. 한잠 자고 깨어보니 마침 사경이다. 석수는 곧 일어나서 첨도를 허리에 차고 가만히 객전문을 나서 양웅의 집 뒷골목으로 갔다. 골목바 어두운 구석에서 몸을 숨기고 기다리려니까
오경이 되자 두타 녀석이 목탁을 들고 골목 앞까지 와서 연애 안팎을 살펴본다. 석수는 번개같이 그의 등 뒤로 달려들어 한 손으로는 그놈의 어깨 죽지를 움켜잡고 한 손으로는 칼을 빼어 그놈 목덜미에다 댄 다음 음성을 낮추어 꾸짖었다. 이놈아, 꿈쩍 말아라. 끽소리 한마디라도 지르면 용서가 없느니라. 두타는 오직 몸을 사시나무 떨듯 할 뿐이다. 석수는 물었다. 이놈, 어서 바른 대로 말해라. 배여해란 중놈이 대체 널더러 어떻게 하라고 일렀느냐. 두타가 속으로부터 떨려 나오는 음성으로 대답한다. 목숨만 용서하여 주신다면 다 말씀합지요. 석수는 재촉하였다. 그래, 어서 말을 해라. 내 죽이지 않으마. 두타가 그제야 놀란 것을 좀 진정하고 이야기한다. 배여해가 바로 이 골목 안에 사는 방공의 따님을 몰래 보러 다니는데 절더러 오후에 여길 와 보아서 대문 밖에 향탁이 나와 있다면 찾아오고 없다면 안 오는데 여기 와서 자는 날은 이튿날 새벽 5경에 절더러 다시 와 목탁을 두드리고 연부를 하래서 그 소리만 나면 나오기로 되었습니다. 석수는 다시 한마디 물었다. 그래, 그 중놈이 지금 어디 있느냐? 두타가 대답한다. 어디는요? 간밤에 여기와 잤죠. 이제 제가 목탁만 두드리면 곧 뛰어나올 거려. 석수는 그를 보고 그럼 목탁하고 옷하고 잠시 빌려다오. 하여 두타가 저 입은 옷을 벗어놓자 석수는 한 칼에 그를 찔러 죽이고 옷을 주워 입은 다음 허리에 첨도를 꽂고 목탁을 두드리며 골목 안으로 들어섰다. 이때 배여해는 자리 속에 있다가 목탁 소리를 듣자 벌떡 일어나서 분주히 옷을 주워 입고 아래로 내려왔다. 영아가 문을 열어준다. 중놈은 말없이 밖으로 나섰다. 석수가 다시 목탁을 딱딱 친다. 배여해는 사람이 바뀐 것도 모르고 소리를 죽여 꾸짖었다. 아니, 못하러 자꾸만 두드리나. 석수는 대답 않고 그와 함께 골목 밖까지 나가자 덜미를 한번 탁 쳐서 쓰러뜨려 놓고 꾸짖었다. 이놈아, 끽소리 마라. 소리만 지르면 죽여버릴 테니 어서 순순히 옷을 벗어서 나를 다오. 배여해는 그가 석수임을 알았다. 어딜 감히 싫다 하고 소리치고 하겠는가. 그는 하라는 대로 옷을 벗었다. 석수는 실 한 오락에 안 남기고 중놈을 발가벗겨 놓자 허리춤에서 번개같이 칼을 빼어들어 푹 찔러 죽이고 옷을 둘둘 말아서 옆에 낀 다음 다시 객점으로 돌아가 아무도 모르게 문을 열고 저의 방으로 들어가서 환히 밝을 역까지 한숨 늘어지게 잘 잤다. 보은사 중 배여해와 두타 호도인이 길거리에서 발가벗고 칼 맞아 죽은 이야기로 개주성 안이 떠들썩할 때 이 소문을 전하여 듣자 반겨우는 감히 입 밖으로 말은 못하되 마음으로 은근히 놀라고 겁낸 것은 새삼스러이 말할 것도 없겠고 한편 양웅은 또 양웅대로 마음에 깨달은 것이 있었다. 이게 10중 8구는 석수가 한 짓이지. 내가 이를 잘 알아보지도 않고 저에게는 좀 심히 대하였는데 하여튼 오늘 몸도 한가하고 하니 찾아가서 자세히 좀 물어봐야겠다. 그는 곧 석수를 찾아보러 나섰다. 막 다리 앞을 지나려니까 등 뒤에서 누군가 형님 어디를 가시오 하고 부른다. 돌아다 보니 바로 석수다. 네, 바로 너를 보러 가는 길이다. 그럼 형님, 내게로 같이 가십시다. 석수는 그를 이끌고 객점으로 갔다. 방 안으로 들어가서 마주 대하자 양웅은 우선 석수에게 사죄부터 한다. 내 도무지 어리석은 탓으로 그날 치중에 섣불리 입을 놀리고 요사스런 계집말에 속아서 내게 공연한 의심을 두었다. 잘못이라도 그런 잘못이 다시 없겠지만 내 부디 용서를 해다오. 석수가 말한다. 내가 하잘것없는 위인이기는 하오마는 그래도 사내 대장부요. 설사 눈이 뒤집히기로 그런 모렴치한 짓을 어찌하겠소. 그 일이야 어찌되었든 여기 형님 보여드릴 물건이 하나 있소. 그는 곧 중놈과 두타에게 벗긴 옷을 내어 양웅에게 보였다. 양웅이 이것을 보자 또 화가 벌컥 치밀어 가만히 있거라. 내 오늘 밤엔 기어코 이 더러운 년을 요절낼 테니 하고 언성을 높인다. 석수는 웃고 말하였다. 형님 또 이러시는군. 형님도 공무로 소임을 맡은 분으로서 어찌 법도를 모르신단 말이오.
곧 요조를 내시겠다니 정작 간통한 것들을 잡지 못하고 단지 내 말 한마디만 가지고 어떻게 사람을 죽이나요? 그래선 안 되죠. 그럼 내 생각에는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 형님, 동문 밖에 치병산이란 산이 있지요. 내일 형님은 산신께 참배하러 가자고 깨어서 아주머니를 그리로 끌어내는데 그때 영아도 아주 데리고 나오시도록 하오. 그럼 내 먼저 가 있다가 개서 우리 만나서 면대하여 시비를 따지면 모든 게 다 명백하게 서리이다. 그때 형님이 한 통 흉서를 써주고 아주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게 아주 상책이 아니겠소. 내 결백한 것은 내 이제 다 알았으니까 구태여 그 일 가지고 또 따질 것도 없다. 아니요. 그래도 그렇지 않소. 그리고 그 중놈이 드나든 전후 사실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오. 그럼 내 말대로 하마. 너도 꼭 내일 그리로 올 테지. 아, 가고 말고요. 내가 만약 안 가거든 내가 한 말이 모두 거짓인 줄로 아슈. 양웅은 속수와 헤어져 다시 부중으로 들어갔다. 공사를 대강 마치고 저녁 때 그는 집으로 돌아갔으나 이번에는 계집을 대하여 아무런 내색도 보이지 않았다. 그 이튿날이다. 양웅은 아침에 일어나자 계집을 보고 말하였다. 내 전일에 동문방 묘에다 주양원을 올리기로 하였으되 늘 바빠서 못 드렸는데 오늘 마침 몸이 한가하니 우리 같이 가서 드리기로 합시다. 반교훈이 대답한다. 당신이나 가시지 나야 따라가서 뭘 해요. 그런 게 아니라 그게 바로 우리 둘이 혼인말 있을 때 들여놓은 발언이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가야 옳지 않겠소. 그렇다면 나도 소밥 먹고 물을 데워 목욕해야 하겠군요. 나는 나가서 향지를 사고 교자를 맞춰놓고 들어올게. 그동안에 그럼 얼른 목욕하고 기다리시오. 영아도 데리고 갑시다. 양웅은 집을 나서자 바로 석수를 찾아갔다. 밥만 먹으면 우린 곧 나설 테니까 너도 그럼 그리로 꼭 오너라. 그건 염려 마시오. 그리고 교자는 산 중턱까지만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교군꾼들은 기다리고 있게 하고 다음은 걸어서들 올라오시오. 딴 사람은 단 한 명일지라도 데리고 올라오셔서는 안 됩니다. 그래, 꼭 내 말대로 하마. 양웅은 이렇듯 석수와 약조하고 객점에서 나와 종이와 등을 사가지고 집으로 돌아와서 그제야 아침상을 받았다. 계집은 이런 일이 있는 줄은 꿈에도 모른다. 계집은 목욕을 하고 치장을 차리고 교자에 올라 영아를 데리고서 남편을 따라 나섰다. 일행이 동문을 막 나섰을 때다. 양웅은 교군꾼들에게 가만히 귓속말을 한다. 바로 취병산으로 교군을 모시게. 그럼 내 삭슨 후이 줄게. 두 말이 있을 턱이 없다. 교자는 바로 취병산 위로 올라갔다. 원래 이 취병산은 계주 동문박 20리에 있으니 산 위에 바라보이느니 모두가 푸르른 나무들이요 따로이 암자나 사원이란 없는 곳이다. 이때 양웅이 산을 올라 중턱에 이르자 교부를 시켜 교자를 내려놓게 하니 반교훈은 발을 들어 밖을 둘러보고 남편을 향해 묻는다. 이 산속엔 뭐타러 올라오셨어요? 양웅은 대꾸 없이 교꾼들을 돌아보고 자네들은 예서 좀 기다리고 있게. 나중에 술값은 후이 줌세. 한마디 한 다음 이번에는 계집을 향하여 어서 나만 쫓아와. 하고 앞장을 서서 산 위로 올라갔다. 반교훈과 영아는 그 뒤를 따를 수밖에 없다. 오르고 또 올라 한 곳에 이르니 석수가 칼과 곤봉을 땅에 놓고 나무 아래 앉아 있다가 분주히 앞으로 나서며 아주머니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절을 한다. 반교훈은 아니 아주버니께서 여기는 어떻게 오셨어요? 하고 황망히 답례를 하며 속으로는 놀라고 의심하기를 마지 않는다. 제가 아주머니 오시길 기다린 지 오래랍니다. 석수가 다시 한마디 하자 양웅이 계집을 향하여 입을 열었다. 여보, 일전에 나보고 그러지 않았소. 내 아우가 나 없을 때 별 망측한 소리를 다 하고 또 한 번은 젖가슴을 만지면서 아주머니 애기 배지 않았수 했더라지. 어디 오늘 이 자리에서 한번 물음 맞춤을 해봐. 반교훈은 남편의 얼굴을 힐끗 쳐다보고는 곧 눈을 내리깔며 들릴까 말까한 소리로 한마디 한다. 다 지난 일을 가지고 예서 이러니 저러니 할 게 뭐 있어요. 이때 석수가 나섰다. 아주머니, 이게 그렇게 그저 어물어물해서 넘겨버릴 일이 아닙니다.
자, 우리 형님 앞에서 한번 사실을 밝혀보십시다. 아예 아주버니도 괜한 말을 내서 평지풍파 일으킬 것 없지 않아요. 석수는 한번 픽 웃고 아주머니 내 하나 보여드릴 게 있어 하며 보따리 속에서 벽여해와 두타의 옷을 꺼내 땅에다 펼쳐놓고 빤히 계집을 쳐다보았다. 자, 이게 누구 옷인지 아시겠죠? 계집은 한번 보자 얼굴이 확 붉어지며 대답할 바를 몰라 한다. 석수는 칼을 빼서 양홍에게 주며 말하였다. 이 일은 영아한테 물어보시면 단박 아시리라. 양홍은 계집하인의 머리채를 잡아 앞에다 꿇어앉히고 꾸짖었다. 인연, 내 모든 걸 바른 대로 아뢰어라. 털끝만치라도 숨기려 든다면 넌 이 자리에서 죽을 것으로 알아라. 영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쇳내가 다 말씀할 테니 그저 목숨 하나만 살려줍시오. 우선 빌기부터 한 다음에 보은사에 간 날 반교훈이 승방에서 술을 먹고 불살이 구경한다고 배여회를 따라 다락 위로 올라가며 저를 아래로 내려가 있게 한 일로 위시하여 그 뒤부터 양웅이 숙직하는 밤이면 꼭 저더러 향탁을 뒷문 밖에 내다 놓게 한 일이며 그러면 배여회가 두곤으로 알머리를 감추고 몰래 찾아와서 밤을 지내고 이튿날 새벽 5경에 목탁 소리를 신호 삼아 돌아간 일이며 반교훈이 절더러 잠자코만 있으면 팔찌 한 쌍과 의복 한 보를 주마하여 그저 저는 그가 시키는 대로만 순종하여 온 일이며 또 석수서방님이 아시 가지고 무례한 수작이 많다고 날있게 한마디 여쭙기만 하면 뒷꼬지를 한 벌 해주마시는 걸 그것은 제가 도무지 보도 듣도 못한 일이어서 이때까지 말을 않고 있었다는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도 빼놓지 않고 자세히 이야기하였다. 영아의 얘기가 끝나자 석수는 양웅을 향해 말한다. 형님, 인연 하는 말을 자세히 들으셨소. 내가 인연 보고 그렇게 말하라고 시킨 일이 아니니 이번에는 어디 아주머니 입에서 좀 들어보시오. 양웅은 이번에는 계집의 머리채를 잡아서 앞에 갖다 앉히고 꾸짖었다. 인연아, 너도 보다시피 영아녀는 벌써 다 실토를 하였다. 날 속이러 든대야 안 될 일이니 어서 바른 대로 되어라. 그럼 목숨만은 살려주마. 계집이 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부디 내외지간 정리를 생각하시어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곁에서 석수가 또 말하였다. 형님, 일을 모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어서 자세한 곡절을 들어보시오. 양웅은 다시 계집을 향하여 꾸짖었다. 인연아, 딴 말 말고 어서 바른 대로 얘기해라. 계집은 마침내 하는 수 없어 처음에 집에서 불공 들이던 날 배여회와 눈이 맞은 일로부터 그 뒤 한 달에 10여 차례 남몰래 정을 통한 사실을 낱낱이 고하였다. 그의 이야기가 끝나자 석수는 또 한마디 묻는다. 그건 그렇거니와 대체 내가 또 무례히 굴더란 말은 어디서 나왔소? 왜 형님께 그런 말을 했는지 좀 들어봅시다 그려. 계집이 말한다. 일전에 술이 취해가지고 들어오셔서 인연전연 욕을 하시는데 정녕 그 일을 아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 가만히 생각해보니 혹 아주버니께서 눈치를 채시고 이르신 것이나 아닌가 해서 그래 제 죄를 덮어볼 양으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아주버니께서야 언제 제게다 그렇게 상없이 구신 일이 있나요? 듣고 나자 석수는 양웅을 돌아본다. 오늘 이렇게 삼자가 대질해서 일은 명백하게 되었소. 이제는 어떻게 하시든 형님 처분에 맡기겠소. 양웅이 한 걸음 물러서며 내 인연을 발가벗겨라. 처치는 내 손으로 하겠다. 한마디 하니 석수는 곧 앞으로 나서서 계집의 옷을 벗긴다. 양웅이 대를 쭉 찢어 발가벗긴 계집을 나무에다 붙들어 메어 놓자 석수는 또 영아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나서서 양웅을 건너다 보며 한마디 한다. 형님, 이깟년은 또 살려두어 뭘 하시려. 양웅은 칼을 손에 잡고 앞으로 썩 나서며 영아가 미쳐 소리도 질러볼 사이도 없이 한번 손을 획 놀려 그를 두 동강 내버렸다. 이 광경을 보고 나무에 붙들려 매인 반교훈이가 소리를 지른다. 아주버니, 날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석수는 냉담하다. 난 모르겠소. 형님이 하시는 일이니. 이때 양웅은 와락 계집에게로 달려들어 우선 그 혀를 끊어서 소리를 못 지르게 하여 놓고 목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었다. 이 더러운 년아,
너 같은 년을 그냥 두었다가는 첫째 내 아우의 정분을 깨치겠고 둘째는 머지않아 반드시 내 손에 내 목숨이 없어지고 말게다. 그래 아주 이 자리에서 내년을 죽이고 대체 내 심장과 간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볼 생각이니 그리 알아라. 말을 마치자 칼을 번쩍 들어 양웅은 계집의 가슴 한 복판으로부터 배꼽 아래까지 세로 일자로 내리긋고 심장과 간을 끄집어내어 나뭇가지에다 걸쳐 놓았다. 18. 축가장. 음부 반교훈을 죽이고 나자 양웅은 석수를 돌아보고 묻는다. 예, 너도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람을 죽였는데 이제 어디로 가서 몸을 피해야 옳단 말이냐. 석수가 대답한다. 갈 곳은 내가 벌써 다 생각해 두었소. 형님은 그저 내가 가자는 대로 가기만 하면 돼요. 양웅이 급히 묻는다. 대체 갈 데가 어디란 말이냐. 석수는 음성을 낮추어 대답하였다. 형님도 사람을 죽이고 나도 사람을 죽였소. 이제 양산박이나 찾아가서 입당을 할 밖에 달리 몸을 피해 갈 곳이 어디 있겠소. 그렇지만 누구 하나 아는 사람도 없이 불쑥 찾아가서 그들이 우리를 쾌히 용납해 줄까? 양웅이 이렇게 말하며 주저하니 석수는 마침내 전일 노상에서 양산박 두령 신행태보 대종과 금표자 양림을 만나 입당하라고 권유까지 그들에게 받은 일을 말해버렸다. 듣고 나서 양웅은 말한다. 이미 그렇다면 곧 집에 가서 노자를 싸가지고 그 길로 양산박을 찾아가기로 하자. 그러나 석수는 언제 집에 가고 어쩌고 하오. 공연히 그런 일로 시각을 지체하였다가는 꼭 붙잡히고 말게요. 형님은 지금 보따리 속에 약간 폐물이 들었고 나도 대원장에게서 받은 열량은자가 그대로 있는 터니 이만하면 노자는 아주 넉넉하오. 자, 늦기 전에 어서 떠납시다. 말을 마치자 석수가 보따리를 어깨에 메고 손에 곤봉을 들고 일어서니 양웅도 요도를 차고 박도 들고 그의 뒤를 따른다. 그러나 그들이 시체 앞에서 미처 몇 발자국 떼어놓기도 전에 문득 소나무 뒤로부터 한 사나이가 달려나와 큰 소리로 외친다. 이것 봐라. 청평세계 탕탕공곤에 사람을 함부로 죽이고 배짱 좋게 양산박으로 입당하러 가겠단다. 너희들 하는 얘기는 내가 다 들었다. 양웅과 석수가 깜짝 놀라 그를 돌아보니 어인 일인지 그 사나이는 두 사람을 향하여 고개를 숙이고 예를 베푼다. 양웅은 이 사람을 알아보았다. 그는 고 시천이라고 고당주 사람으로 떠돌다가 이곳에 와서 지내며 본래 타고나기를 몸이 날래어 매양 남의 집 담을 뛰어넘고 벽을 뚫는 것이 그의 생업이라 별명도 고상조이다. 일찍이 계주 분해에서 일이 드러나 그가 관가에 잡혔을 때 양웅이 힘을 써서 빼내준 일이 있다. 양웅은 그에게 물었다. 자네가 여기는 어찌 왔나? 나으리, 제 말씀 좀 들으십시오. 제가 요사이 벌이가 도무지 없어서 생각다 못해 이 산속에 들어와 무덤을 몰래 파고 돈 될 만한 것을 끄집어내오던 터인데 오늘 뜻밖에도 나으리가 여기서 일하시는 것을 배웠고 감히 나서지 못하다가 두 분께서 양산박에 입당하러 가신단 말씀을 들었습니다. 저도 가만히 생각하여 보니 여기서 좀 도둑질을 해가지고선 살아갈 수도 없고 하여 두 분 어른을 따라서 양산박에 올라가기로 딱 마음을 결정하였습니다. 제발 좀 데리고 가주십시오. 듣고 나자 석수가 그렇다면 같이 갑시다 그려. 아무러기로 당신 하나도 받아주지 않겠소. 하고 허락을 하자 시천은 그럼 저를 따라오십시오. 질러가는 길을 제가 잘 압니다. 하고 앞장을 서서 세 사람은 마침내 산을 내려가자 곧 양산박을 향해 길을 재촉하였다. 세 사람이 계주 땅을 떠난 뒤로 길을 가기 수일 만에 운주 땅에 발을 들여놓았다. 숲속을 지나니 앞에 큰 산이 바라다 보이는데 날이 이미 저문다. 멀리 시냇가에서 객점 하나가 있는 것을 보고 세 사람은 걸음을 재촉하여 그 집을 찾아갔다. 때마침 젊은 사람 소희가 물을 길러 나왔다가 세 사람이 찾아드는 것을 보고 묻는다. 손님네들 오늘 무고 가시렵니까? 시천이 대답한다. 오늘 우리가 100리도 넘게 걸었네. 어서 방으로 좀 데려다 주게. 소희는 세 사람을 방으로 데리고 가서 손님 저녁은 어떡하시나요? 시천이 대답한다.
저녁은 우리가 지어 먹을 테니 애쓰지 말게. 그러시다면 부뚜막 위에 냄비가 둘 있으니 그걸 쓰시지요. 자네 집에 혹 술하고 고기 없겠나? 아침엔 고기가 있었는데 다 팔았는 거립쇼. 술은 꼭 한 항아리 남았지만 찬도 없습니다. 시천은 혀를 차며 한마디 하였다. 제기랄, 그럼 쌀이나 한 대때 내다 주게. 우선 밥이나 지어놓고 봐야겠네. 시천이 밥을 짓는 사이 양웅은 다시 소희를 불러 비녀 한 개를 내어주고 그럼 한 항아리 남았다는 술이나 좀 갖다 주게. 우리 셈은 내일 아침에 따지기로 하고. 소희가 비녀를 받아들고 안으로 들어가더니 술항아리를 들고 나와 마개를 뽑고 삶은 채소 한 접시를 탁자 위에 놓아준다. 시천이 더운 물 한 통을 떠가지고 와서 세 사람이 손발을 씻고 난 다음에 곧 술부터 먹기로 하는데 소희도 한자리에 청하였다. 이때 석수는 좋은 박도 연화문 자루가 바람벽에 걸려있는 것을 보고 마음에 괴이하게 생각하여 소희에게 물었다. 자네 집에 웬 칼이 저렇게 많은가? 소희가 대답한다. 그게 모두 주인 댁에서 내어주신 게랍니다. 자네 주인이라니가 못하는 분인가? 석수가 다시 물으니 소희는 길 다니는 손님네들이 우리 고장 명자도 여태 모르셨던가요? 도리어 뜻밖의 일이나 되는 듯 한마디 대묻고 다음에 그는 이야기를 시작하였다. 맞은편에 바라다 보이는 높은 산은 동룡산이요. 그 앞에 따로이 솟아있는 높은 언덕은 동룡강이다. 동룡강 위에 큰 장원이 있으니 곧 축가장이라. 방언이 300리요 장주 태공은 축조봉이라 하는 사람이니 스라의 아들 삼형제가 있어 축가 삼거리라 일컫는다. 이곳이 양산밖과 멀지 않으므로 장주태공은 만일을 염려하여 축가장 전후에 600~700호 인가에다 모조리 박두 2자루씩을 나눠주고 만약에 하루아침에 변이 있는 때에는 일제히 병장기를 들고 일어나기로 약속이다. 세 사람이 하룻밤을 묵어가게 된 객점은 곧 축가점이니 매양 장객 수십 명이 집에 와서 자는 까닭에 군기도 여느 집보다 많은 것이다. 이 소인은 이야기를 마치자 그럼 손님네들 어서 약주 드십시오. 저는 술을 못하니 일찍 들어가서 잠이나 자겠습니다. 하고 안으로 들어가 버린다. 양훈과 석수가 다시 잔을 들어 서로 권할 때 시천이 은근히 한마디 한다. 두 분 형님, 고기 좀 안 드시렵니까? 양웅이 말한다. 다 팔고 없다는 고기를 자네가 대체 어디서 구해오려나. 시천은 싱글벙글 웃으며 부엌으로 가더니 큰 수탉 한 마리 삶은 것을 손에 들고 들어온다. 아니, 그 닭이 대체 웬 건가? 양웅이 물으니 시천은 웃고 대답한다. 제가 아까 소피를 보러 뒷곁으로 갔더니 닭장 속에가 꼭 이놈 한 마리가 들어있군요. 그래 술안주로 훌륭하다고 잡아내다 끓는 물에 푹 삶았습니다. 어서 좀 드십시오. 듣고 나자 양웅이 짐짓 호령조로 이놈 또 도둑질했구나 하니 속수가 있다가 제 버릇 아직 못 고쳤소이다 하고 대답하여 세 사람은 한 차례 웃고 나서 닭고기로 안주하여 술 한 항아리를 다 먹었다. 그러나 이 닭 한 마리로 하여 마침내는 크나큰 소동이 일어날 줄을 누가 생각이나 하였으랴. 잠이나 자겠다고 안으로 들어갔던 소희가 자기 전에 안팎을 다시 한번 둘러볼 생각이 나서 불을 밝혀들고 먼저 부엌에를 들어가 보니 탁자 위에 닭털이 몇 개 떨어져 있고 다시 부뚜막 위를 살펴보니 냄비에 기름 뜬 국물찌꺼기가 있다. 소희는 황망히 뒷곁으로 가서 닭장 속을 들여다보았다. 닭이 온데간데 없다. 그는 곧 바깥방으로 달려나왔다. 손님네들, 그래 남의 집에 기르는 수탉을 몰래 잡아먹으면 어떡한단 말이오. 그러나 시천은 시치미를 떼고 이거 별소리를 다 듣겠군. 우리는 길에서 사가지고 온 닭 잡아먹었지 자네네 닭을 알 까닭이 있나. 그럼 우리 집 닭은 어딜 갔나요? 자네네 닭이 괭이한테 물려갔는지 쪽제비한테 잡혀갔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아나. 닭장 속에다 꼭 가둬놓은 게 괭이가 아란 곳이고 족제비가 아란 곳이오. 손님네가 훔쳐내지 않았으면 네 짓이겠소. 차차 시끄러워지니까 석수가 나섰다. 여러 말 할 것 없네. 그래 얼만가. 값을 치러주면 그만이지. 그러나 소희도 사람이 빡빡하다. 우리가 뭐 남한테 팔려고 기른 닭인 줄 아시오.
돈은 열량을 준대도 소용없고 꼭 같은 닭으로 물어놓으슈. 그 말에 석수가 노하였다. 이놈이 뉘게다 대고 이따위 수작이야. 그래, 안 물어주면 내가 어쩔 테냐. 그러나 소희는 흥 코웃음을 치고 누구더러 이놈 저놈해. 여기를 아마 예사 객주집인 줄만 여기고 그러나 보지만 우리는 당신들을 묶어다가 양산박 도둑놈들이라고 강가에다 바칠 수도 있어. 듣고 나자 석수는 더욱 노하여 이놈 못이 어쩌고 어째 소리를 가다듬어 꾸짖으니 양웅도 참지 못하고 일건 호의를 가지고 값을 쳐 주마고 했더니 뭐 우리를 묶어 강가에다 바친다. 어디 너 하고 싶은 대로 좀 해봐라. 호령을 하니까 소희는 곧 안을 향하여 도적이야 하고 외친다. 그 소리가 한번 떨어지자 안으로부터 장정 4~5명이 자다가 나오는지 우통들을 벗은 채 뛰어나와 양웅과 석수를 향해 달려든다. 석수는 손을 놀려 한 주먹에 한 놈씩 때려 눕혔다. 소희가 다시 안을 향하여 외치려는 것을 시천이가 뺨을 갈겨 다시 끽소리를 못하게 하여 놓았을 때 석수에게 맞고 쓰러졌던 놈들이 벌떡 일어나자 그대로 뒷문으로 내닫는다. 필시 저놈들이 사람을 부르러 간 게지. 돌아오기 전에 얼른 달아나는 게 수겠다. 세 사람은 보따리를 메고 신발을 신고 요도를 차고 일제히 좋은 박도 하나씩 골라 손에 잡았다. 이왕이면 이놈의 집 불이나 질러버립시다. 석수는 헛간에서 집단을 한 단 집어내다 부엌 아궁지에서 불을 붙여가지고 앞뒤로 돌아다니며 처마에다 불을 질렀다. 때마침 바람이 있어서 삽시간에 시뻘건 불길이 온통 집 한 채를 덮고 만다. 세 사람은 큰 길을 향해 일제히 달렸다. 그러나 그들이 한식경이나 조이 달렸을까 할 때 문득 앞뒤에 횃불이 그 수를 모르겠는데 수백 명의 무리가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쫓아온다. 이거 안 되겠소. 얼른 지름길로 빠져나갑시다. 석수는 그렇게 말하였으나 양웅은 듣지 않고 가만히 있거라. 길을 잘 모르고 어디로 가자니. 쫓아오겠다면 쫓아오라지. 한 놈 오면 한 놈 죽이고 두 놈 오면 두 놈 죽이고 날이나 좀 밝거든 그때 달아나기로 하자. 말이 미쳐 끝나기 전에 쫓는 군들은 벌써 사면을 에워싸고 달려든다. 양웅은 앞을 당하고 석수는 뒤를 맞고 시천은 가운데를 들어 세 사람은 제각기 박도를 휘두르며 장객들과 싸웠다. 장객의 무리가 처음에 실상을 모르고 오직 저희 수요 많은 것만 믿어 함부로 창과 몽둥이를 내두르며 달려들다가 앞을 막던 자들은 양웅의 손에 5~6명이 거꾸로 지고 뒤를 쫓던 무리는 석수 손에 6~7인이 죽어 넘어졌다. 죽기 싫은 것은 인지상정이라 뜻밖의 형세가 험한 것을 알자 남은 무리들은 그대로 일제히 도망을 친다. 세 사람은 몸을 빼쳐 다시 달렸다. 그러나 얼마 못 가서 문득 함성이 또 일어나며 양편 마른 풀밭 속으로부터 쇠갈고리가 나와 다리를 탁 거니 시천은 미처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푹 앞으로 고꾸라진다. 그가 고꾸라지자 쇠갈고리는 다시 그의 허리를 찍어 당겨 길 아래로 툭 떨어뜨렸다. 이것을 보고 석수가 박도를 휘두르며 앞으로 내달아 시천을 구하려 할 때 그의 등을 향해 또 갈고리 둘이 내닫는다. 양웅이 눈결에 이것을 보고 박도를 들어 쳐 물리친 다음 풀숲을 향해 뛰어드니 그 속에 숨어있던 장객들이 일제히 아우성을 치며 달아난다. 어디까지든 뒤를 쫓아가서 시천을 구하여 내고도 싶었으나 위험한 곳에 깊이 들 것이 은근히 두렵다. 두 사람은 길을 찾아 동편을 향해 도망했다. 장객의 무리들도 두 사람을 더 쫓으려 않고 한편 상한 사람들을 구호하며 한편으로 시천을 결박지어서 앞세우고 축가장으로 돌아간다.